안녕하세요. 전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덕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40대 돌싱녀입니다. 이혼을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그래서 그런지 잊고 지낸 시간이 많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다 이 커피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결혼 생활이 문득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전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팀장님, 나이 차이는 9살이나 났었죠. 그때 제 나이가 26살, 그야말로 꽃 같은 나이였는데 제가 미쳤었죠. 이상형도 아닌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땐 눈에 콩깍지 단단히 낀 것인지 글쎄 이빨에 고춧가루 낀 모습도 멋있어 보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전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 엄마가 절 혼자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때론 연인 같고 때론 아빠 같은 남편이 좋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의지했어요. 가끔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건 다른 곳에서 생겨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남편의 나이가 있으니 임신을 서둘렀고 예상보다 빨리 임신에 성공했어요. 문제는 그만큼 쉽게 유산도 되더군요. 1년 동안 2번, 한 번은 계륵 유산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검진날 병원에 가서야 알았고 2번째는 임태기 2주를 확인하고 달려간 산부인과에서 자궁 외 임신이란 말을 들었죠. 전 겁이 났어요. 습관 유산으로 이어질까 봐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응? 회사를? 그래,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충분히 좀 쉬면서 몸 관리도 해.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때? 아무리 그래도 첫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아기 낳으면 회사 생활 다시 하기 힘들 텐데 아무래도 이대로 그만두긴 좀 아쉽기도 해. 그리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돈도 같이 벌어두면 좋잖아. 돈 걱정은 말고 내가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해? 그리고 아기 낳고도 회사 다시 다니면 되지. 우리 엄마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잖아. 일단 임신부터 생각하자. 이러다 또 잘못되면 당신 몸에 큰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 결국 전 남편의 권유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한동안은 좋았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쉬게 되니 이유가 어찌 되었든 좋긴 하더군요. 하지만 몸이 편해진 대신 정신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주는 대신 저에게 맘 편히 쓰라며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죠.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5만 원.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어느새 카드를 긁을 때마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택시 탔어? 방금 문자 왔던데? 오늘 엄마 집에 간다고 했었잖아. 엄마가 반찬 챙겨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택시 탔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꽤 되는 거 알잖아. 그 무거운 걸 들고 갈 자신이 없었어. 그렇다고 기껏 싸주는 음식 버스 못 탄다고 두고 올 수도 없고. 왜? 아까워? 아니, 생전 택시 안 타는 사람이 택시 탔다고 문자가 오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했지. 생전 택시 안 타는 사람은 개뿔? 여보, 나도 택시 편한 거 잘 알고 택시 참 좋아라 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다녀? 눈치를 주긴 눈치 보지 말라니까. 편하게 써, 편하게. 난 그냥 혹시나 카드 분실한 건 아닌가 해서 연락해봤어. 여보, 진짜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써. 눈치란 뜻을 모르는 것인지 남편은 눈치 보지 말라면서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 내가 쓰는 자유로운 소비 생활을 하던 예전과는 달리 남편 돈으로 하는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더군요. 이렇게 눈치가 보이다 보니
친구 한 명 만나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전화가 올 테니까요. 무슨 연유로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 설명하는 것도 어느 순간 싫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만남을 피하던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가 집 근처라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 바로 코앞이라는데 그것마저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의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던 터라 이참에 수다나 떨며 스트레스나 풀고 오자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제 얼굴이 안 됐다며 몸보신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장어집에 왜 소고기까지 파는 것인지 친구는 장어의 소고기에 닥치는 대로 시켰고 계산할 때 보니 10만 원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처녀 때라면 친구가 사준다고 했어도 더치페이를 했겠지만 지금은 계산대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친구가 커피는 저보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며 친구와 커피집으로 향했고 친구는 일부러 브랜드도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절 이끌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제 상황을 다 알아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의 배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한 잔에 1,800원,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잔에서 3,600원. 정확히 3,600원을 결제하고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일은 안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빨라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오늘 외출한다는 말 없었잖아. 누구 만났어? 커피 마시는 것 같던데. 혜정이 만났어.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혜정이가 내 얼굴이 안 좋다고 비싼 점심 사줘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어. 그것도 안 돼? 아니, 난 오늘 나간다는 말 없었는데 갑자기 승인 문자가 오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 좋은 시간 보내다 들어가. 그놈의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의 히읗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지경이었어요. 전 그날 결국 폭발을 해버렸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분노의 랩을 쏟아냈어요. 나왔어. 오늘 재미있게 놀다 왔어? 재미? 재미? 당신 같으면 재미가 있었겠어? 아니, 재미는 있었지. 정확히 내가 커피값을 결제하고 당신이 전화 오기 전까진 말이야. 당신은 일도 안 해? 아니,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서 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 내가 오늘 혜정이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혜정이가 오늘 나 얼굴 안 좋다고 밥값만 10만 원 훌쩍 넘는 돈을 썼어. 같이 내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산대 뒤 멀찍이 서 있는 내 기분이 어땠는 줄 알아? 그리고 나서 혜정이가 커피는 나보고 사라고 해서 커피집 갔는데 바로 코앞에 있던 스타땡땡은 쳐다도 안 보고 저렴한 커피집에 날 데리고 가더라. 혜정이가 왜 그랬겠어? 난 당신이 이런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혜정이가 왜 그랬겠냐고. 여보, 진정 좀 해. 난 그런 뜻이 정말 아니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의 혹시나. 혹시나 타령 좀 그만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카드가 분실될까봐 그렇게 걱정이면 차라리 나한테 현금을 줘. 그럼 내가 딱 쓸 만큼만 들고 다닐 테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이렇게 감시하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이딴 식으로 눈치 주려고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했냔 말이야. 전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나니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사정사정을 하는 모습에 가까스로 그쳤을 땐 목이 다 쉬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난 정말 혹시나. 아니, 그게 사실은 갑자기 외벌이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했나 봐. 미안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앞으론 당신 통장으로 생활비 보내줄게. 그럼 됐지? 그래서 얼마나 보내줄 건데? 넉넉하게 보내줄 테니까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써. 그리고 다음에 혜정 씨 만나면 당신도 거하게 한턱 내. 그럼 됐지? 이제 그만 울고 화도 좀 풀자. 응? 이러다 몸 상하겠어. 또 나한테 그런 걸로 눈치 주기만 해봐. 그땐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임신이고 뭐고 당장 취업해 볼 테니까. 알겠어? 응, 알겠어.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약속한 대로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넉넉했냐고요? 아니요. 겨우 생활만 가능한 금액이더군요. 그치만 전 그조차도 좋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의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한동안은 살만했어요. 한동안은요. 평화는 그리 길게 가지 않았고 남편은 더욱 치사해져 갔습니다. 그런 남자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람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 마음이 확 상해버리더군요. 생활비에 자유를 준 남편은 친정과 시댁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고 그 차별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에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것까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장모님보다 자기 집에 도움을 더 주고 싶은 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드리는 용돈 부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많지 않은 돈도 어느 순간부터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통장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습관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끔 저에게 통장 정리를 맡기곤 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너무 섭섭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따져봤자 또 몇 달 주다 말 거 입만 아프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에 시댁엔 두둑한 봉투에 한우 선물 세트를 드리면서 저희 집엔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들에게 주고 남은 스팸 선물 세트 2박스를 주는데 속된 말로 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스팸 선물 세트를 챙겨온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남는 걸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그딴 것들은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친정에서 어떻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엄마에게 티내지 않으려 죽을 힘을 다해 표정 관리하는데 온 신경이 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잘 쉬고 와서 또 왜 그래? 왜 그래? 정말 몰라서 물어? 스팸 선물 세트가 뭐야, 스팸 선물 세트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심지어 그거 회사 계약직 사원들 주고 남은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선물 세트 좋잖아. 장모님 반찬하기 귀찮을 때 간편하게 구워두시면 되고 얼마나 좋아? 거기다 2박스나 가져다 드렸다고 1년은 드실 수 있겠네. 뭐? 그렇게 좋으면 당신 집에 스팸 드리고 우리 집에 한우 선물 세트 드리지 그랬어. 우리 엄마도 한우 좋아해. 혼자서 3인분도 충분히 드신다고. 당신 요즘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진작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어. 100번 양보해서 매달 드리는 장모님 용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1년에 2번뿐인 명절에 꼭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해야 하는 거야?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해도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당신 아니야? 내가 아예 안 챙긴 것도 아니고 드리긴 했잖아.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우리 집에 스팸 선물 세트를 드리냐? 내가 미쳤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 돈으로 내가 우리 집에 더 좋은 선물 사준다는데 그게 당신이 이러고 따질 일이야? 와, 당신 진짜 말 한번 뻔뻔하게 잘한다. 이러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회사 계속 다녔을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하지도 않았어. 나야말로 당신이 남편 등골이나 쭉쭉 빼먹는 여자인 줄 진작 알았으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지금 말 다 했어? 등골이나 쭉쭉 빼먹는 여자?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남들이 들으면 쭉쭉 빼먹을 등골이나 준 줄 알겠어. 당신이 준 생활비론 관리비 내고 이것저것 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 코딱지만큼 남은 돈으로 먹을거리 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코딱지만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돈 타령이야? 하여튼 내 돈으로 내가 어느 집에 얼마만큼 해주는 것까지 상관하지 마. 알겠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가지가지한다.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을 보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어쩌다 내 남편이 저렇게 변한 것일까? 아니,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사이가 멀어졌고 대화도 사라졌죠. 남편의 행동도 치사하고 서러운데 시모도 절 가만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일러바치기라도 했는지 명절이 지난 후부터 시모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벨이라도 누르시더니 어느 순간부턴 제 집인 양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개념도 예의도 없이 밀고 들어오신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늘 같았어요. 어휴, 살림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는 맞니? 이 반찬은 오늘 새로 한 거 맞아? 그날 먹을 양만큼만 만들고 밥상에 같은 반찬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혹시나 남으면 버리지 말고 네가 꼭 다 먹으렴.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 화장실 청소는 깨끗하게 했지? 다 하고 꼭 마른 수건으로 다 닦는 거 잊지 말고. 혹시나 우리 아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늘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늘 같은 말씀 지겹지도 않으세요? 지겹기는 매번 말해야 네가 잊지 않지. 머리에 잘 새기라고 하는 말이야. 아참, 그리고 생활비는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 너 혹시 친정에 돈 같은 거 주는 건 아니지? 네 주머니에 있다고 네 돈이 아니란 걸 늘 기억하고 행동하렴. 너도 회사 생활 해봤으니 알 거 아니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니? 우리 아들은 네 생활비 주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데 넌 집에서 놀면서 돈이나 펑펑 쓰고 그 팔자 참 부럽구나 부러워. 임신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야지. 임신도 못해 돈을 벌기는커녕 집구석에서 놀고 먹어. 우리 아들만 고생이구나. 그놈의 돈 버는 아들 유세. 정말 말로도 목을 조여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다닐 땐 임신이라도 됐었는데 퇴사 이후엔 임신이 된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으니 임신에 대한 의지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참고 또 참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쓰기로 했어요.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적금으로 묶어뒀었는데 그걸 깨기로 한 것이었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깟 이자 좀 받겠다고 더 참았다간 명줄을 다 깎아먹을 판이었으니 더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전 적금을 깨고 바로 가정용 미싱을 구매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본 결과 처녀 때부터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던 터라 뭘 만들어 팔자는 결론이 난 것이었죠. 처녀 때부터 쓰던 낡은 재봉틀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봉틀을 사 집으로 돌아온 날 새로 태어난 기분마저 들더군요. 재봉틀 하나 샀을 뿐인데 이미 다 해낸 기분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무시하며 콧방귀를 끼어댔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깟 재봉틀로 뭘 할 수 있다고. 괜한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게 남는 거야. 아, 내 일에 관심 좀 꺼줘. 그리고 이왕 대화한 김에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머님께 당신이 우리 집에 좀 적당히 오라고 해줘. 나도 집에서 마냥 노는 거보단 뭐라도 하는 게 당신한테 더 좋지 않아? 혹시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 날이 올지. 당신이 좋아하는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 힘겹게 마음먹은 사람 괜히 마음 들쑤시지 마시고 집에 좀 적당히 오시라고 해. 한동안 아예 안 오시면 좋고. 부탁할게. 아주 큰일 하신다, 큰일 하셔. 그래도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여자가 집에 시어머니도 못 오게 하면서까지 일한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얼마나 큰 돈 벌지 두고 볼게. 그나마 그 기계값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본다마는. 여러분은 그 욕을 아시나요? 그 손가락 욕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 저딴 말을 짓거릴 때마다 뒤통수에 대고 그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남편은 재차 콧방귀를 끼어댔지만 시모에게 말은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찾아오지 않는 대신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지만 그쯤이야 견딜만 했죠. 그렇게 전 밤낮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낸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온 날 혼자 숨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 만에 벌어보는 돈인지 정말 첫 월급 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첫 달 12만 원에서 시작한 제 매출은 8개월 차에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재봉틀을 밟지 않을 땐 무조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운 좋게도 빠르게 나타나 주었습니다. 단골도 늘어나고 신규 회원 유입도 많아지니 그만큼 주문량도 늘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1년이 넘어가던 때에 전 적당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생기게 되었어요. 사업이 번창하는 대신 남편과는 더욱 멀어져만 갔고 시모의 폭언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음성통화인데 왜 영상통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인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시모의 잔뜩 구겨진 얼굴이 그려서 기분이 몇 배는 더 나쁘더군요. 넌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연락도 안 받니? 저도 요즘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일이 좀 바빠져서 전화 못 받았어요. 참나, 누가 들으면 아주 큰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유세도 그런 유세가 또 없구나. 집구석에서 재봉틀질이나 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난리야? 그리고 일하면 시애미 전화 받지 말란 법이라도 있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게야?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으로 온 게야? 이따위로 굴 거면 당장 그거 때려치우거라. 어머님, 당장 때려치우면 저희 집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생활비조차도 안 준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은 제가 재봉틀을 사고 난 뒤부터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그마저도 주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전 더럽게 치사해서 별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득달같이 화를 내던 시모도 제 말을 듣고선 어버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네가 얼마나 돈을 펑펑 썼으면 내 아들이 생활비까지 끊었겠어? 이래서 집안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거늘 남편을 잘 보필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능력이 좋긴 하나 남들 다 낳는 애도 못 낳고 누굴 탓하겠니?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모시고 사는 내가 등신이지. 아이고 속 터져. 끊어라. 네 목소리 계속 듣고 있다간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는 것인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이젠 이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능력 없고 남편을 사랑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혼자 살아갈 능력도 되고 무엇보다 남편을 이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걸 넘어 남편의 꼴도 보기 싫은 지경이었어요. 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심각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늦는다고 문자가 왔고 전 지난날보다 매출이 2배가량 늘어 기분이 좋았던 터라 그간 미뤄왔던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바로 친정엄마와의 데이트요. 오랜만에 엄마와 만나 쇼핑을 하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와 함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은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몸에 걸치고 손에 든 것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군요. 언뜻 드는 생각에 집에 돈이 많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와 전 제대로 잘 대접받은 기분이 드는 저녁을 먹고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딸과 한 데이트가 좋으셨는지 소녀처럼 신나셨더라고요. 딸, 엄마 오늘 진짜 기분 좋아. 딸이랑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런 곳에서 밥도 먹고. 그래? 앞으로는 이런 데이트 자주 하자. 엄마가 이렇게 신나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 자주는 말고 가끔 해, 가끔. 우리 딸 힘들게 돈 벌어서 엄마한테 다 쓸 일 있니?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만 데이트해. 아유, 엄마. 딸 이제 돈 잘 벌어서 이 정도는 하고 살아도 돼. 평소에 일만 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이런 데라도 쓰고 살아야 또 열심히 돈 벌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엄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나 내주세요. 딸이랑 데이트할 시간. 그렇게 하하호호 엄마와 완벽한 데이트였는데 그 완벽을 산산이 조각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 입구에서 봤던 그 명품을 휘감은 여자. 그 여자도 식사를 마쳤는지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도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사돈들이 아니냐며 물어오더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이 숨 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이거나 배신감에 눈물이 난다는데 전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40대 아저씨와 20대 아가씨가 다정히 어깨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라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웃기지 않나요? 절 더 어이없게 만들었던 건 그 인간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 인간들은 당연히 저와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꿈에도 몰랐고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우리 새아가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아,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하여튼 이 엄만 우리 새아가가 너무 좋구나. 어디서 이런 아가씨를 다 만난 게야? 이런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녀석이 왜 그런 년이랑 결혼을 해서는 이게 뭐니? 번거롭게 이혼해야 해. 우리 새아가는 이혼하는 너 기다려야 해. 엄마는 너 이혼할 동안 그런 년 계속 보고 살아야 해. 그 잘못된 결혼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휴, 어찌되었든 넌 빨리 그 빌어먹을 년이랑 빨리 이혼이나 해. 이혼하는 대로 우리 새아가와 서둘러 재혼하고. 어머니, 자꾸 년년 하지 마세요. 우리 다은이 놀랜다고요. 어머,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구나. 놀랬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한테 들어보니 욕먹을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타령만 한다고 하던데. 욕 들어도 싸죠, 어머님. 그렇지? 역시 우리 새아가는 나랑 통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새아가 넌 혹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저요? 당연히 그만둬야죠. 뭐? 그만두고 집에서 오빠 내조나 하려고요. 오빠, 내가 내조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집에 생활비도 안 줘도 돼. 우리 아빠가 나 시집 가도 주던 용돈은 계속 준다고 하셨거든. 오빠 월급은 오빠가 알아서 해. 난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충분하니까 말이야. 그래? 고마워, 자기야. 역시 내가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단 말이야. 말해 뭐하니? 세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상간녀의 말에 남편놈과 시부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집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니랬던 거죠. 설마 바람까지 피울 거란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당시 남편 나이가 40이었는데 겉모습은 5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안 중의 노안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20대 여자가 꼬이다니. 나만큼이나 눈빛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모로 감탄을 하고 있는 사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는 당장이라도 누구 머리채라도 집어뜯을 기세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셨고 전 뜯어 말렸어요. 내 저것들을 그냥... 엄마, 잠시만 기다려봐. 뭘 기다려? 이런 건 현장 급습이 답이라고 이거사. 엄마, 현장 급습을 한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나치게 차분한 저의 모습을 본 엄마는 의아해하시는 것도 잠시 저의 뜻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완벽한 하루뿐 아니라 결혼 생활마저 산산조각난 저는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사연에서만 듣던 흥신소, 그 흥신소 능력이 생각보다 더 좋더군요. 작업비를 넉넉하게 들였더니 생각보다 더 빠르게 탈탈 털어주시더라고요. 벌써 끝나셨나요? 뭐 길게 따라다닐 필요도 없던데요. 며칠 찍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 상간녀 말이에요. 부잣집 아가씨 아니던데요? 부잣집은커녕 고아의 술집 여자입니다. 빚도 엄청나게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독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남편 같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잠적하는 게 그 여자 수법일 거예요. 이런 조사 한두 번도 아니고 척하면 척이거든요. 술집 여자가 부잣집 아가씨인 양 속이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면 그 다음은 뻔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꽃뱀이라고 하죠. 일단 지금까지 조사한 거 다 보내드릴 테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모님. 전화를 끊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꽃뱀이라니, 이 얼마나 통쾌한 단어인가요? 상간녀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리던 그 인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야말로 눈물 쏙 빠지게 웃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간녀의 정체에 전 계획보다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죠. 혹시나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거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까요. 전 남편에게 준비한 외도 증거만을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준비된 증거물들을 건네니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겠죠. 저를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밥순이 정도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걸 건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사진들을 살펴보던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알다시피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렇겠지. 사진으로 보니까 죽고 못 사는 사랑이던데. 당연히 이혼해줘야지. 정말? 정말 나랑 이렇게 쉽게 이혼해준다고? 그럼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혼 못한다고 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바로 이혼해준다고? 말을 더듬는 꼴을 보니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저에게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남편놈에게 당장이라도 제 수입을 확 까보이며 저 콧대를 확 눌러주고 싶었지만 이혼할 마당에 긁어부스럼 만들 것 없으니 꾹 참고 말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이 집 나한테 넘기고 당장 나가. 뭐? 이 집을 달란 말이야? 당신 지금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을 거 아니야. 조사해보니까 이 여자 걸치고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우습게 넘더라? 아주 잘 물었던데? 그런 여자가 당신 같은 유부남 좋다고 할 때 빨리 정리하고 재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집은 너무하잖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 집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잘 생각해. 난 당신이 이 집 주지 않으면 있는 힘껏 지저분하게 굴어서 그 여자도 당신도 지긋지긋해서 치를 떨게 만들어줄 자신 있어. 뭐 그러다 보면 회사에 소문도 퍼질 테고. 계산 빠른 당신이라면 이미 타산 나왔을 텐데. 어때? 이 집 정도면 싸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 집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 할게.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 명의 이전을 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던 날, 전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안쓰럽게들 보던데 전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이혼도 하고 집도 가지게 된 저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택한 상간녀가 알아서 저의 복수를 다 해줄 테니까요. 전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뒤를 꾸준히 밟고 있었고, 저의 구세주 상간녀는 전 남편과의 결혼을 요리조리 피하며 전 남편의 재산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더군요. 저에게 체크카드 한 장 주고 그렇게 전화질을 해대던 전 남편 놈은 꽃뱀에 홀리긴 단단히 홀렸는지 차까지 사주더군요. 상간녀의 목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지 며칠 뒤에 명품 짝퉁 시계를 사주며 프로포즈했고, 남편 놈은 그 시계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짝퉁인 줄도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꼴이 혼자 보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여튼 짝퉁 시계 프로포즈 받고 완전 정신을 놓아버린 전 남편은 큰 돈을 현금으로 뽑아 상간녀에게 전해줬고,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큰 돈을 받은 상간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지방으로 잠적해버렸고, 전 남편은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버리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차에 돈다발까지 갖다 바쳤으니 그 대출금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전 상간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해 숨은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 남편만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터라 그냥 넘길 순 없었거든요. 아마 징역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받은 돈은 다 썼을 테고 돈 나올 구멍조차 이제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까만 봉지에 소주를 사들고 가는 폐인 전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 흥신소와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했다는 사실에 참 많이 기쁘더군요. 통쾌한 복수만큼 제 사업도 참 통쾌하게 커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나락으로 가는 사이 작은 파우치로 시작했던 제 사업은 어느새 의류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 어느새 전 공장까지 돌리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워낙 기술이 좋으신 어르신들이 입사해 주신 덕분에 좋은 퀄리티의 의류를 완성할 수 있었고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오래 꿈꿔왔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절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엄마에게 집을 장만해 드리는 일이요.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하고 꿈만 꿨었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행복하더군요. 전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을 찾아보려 발품을 팔고 다녔고 그날도 아침 일찍 중개사분을 만나 집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저도 제작을 하고 있던 터라 아침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죠. 중개사분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더군요. 그 인물은 바로 청소부 옷을 입은 전시모였습니다. 청소 도구들에 둘러싸인 전시모를 보는데 전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를 발견한 전시모가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해오는데 아, 현실이구나 싶더군요. 어머, 얘, 너 여기 웬일이니? 너 여기 사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순간 자신이 청소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은 것인지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해오던 전시모는 아래 위로 훑는 제 시선에 멋쩍은 듯 묻지도 않은 사연을 줄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다. 너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엄청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더니 글쎄 사기꾼이었지 뭐니. 부잣집은커녕 고아의 술집에서 굴러먹던 물건이었다고 하더구나. 아이, 그것도 모르고 차 사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까지 갖다 줬다지 뭐냐. 그 정신 나간 녀석 누가 경찰에 신고해줘서 운 좋게 그 여자는 잡았는데 잡으면 뭘 하니. 그 많은 돈은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다 가져다 주고 한 푼도 없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니 어떡하겠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 순 없으니 있는 집 팔아서 대출금까지 갚아줬는데 그 아들이란 놈은 사랑 타령이나 하며 일은커녕 술만 먹는 폐인이 됐고 그 충격에 영감은 쓰러져서 병원 신세 지고 있고 그러니 어쩌겠니?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굳이 듣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뭘 그렇게 구구절절 읊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기계에 가까운 제 대답과는 달리 중개사분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긴 웬만한 막장 스토리보다 자극적이니 중개사분의 반응도 이해는 됐어요. 한참을 자신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내던 전시모는 이제야 제 안부도 궁금했는지 제 차림을 훑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전 제가 만든 옷을 주로 입고 다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힘쓰고 있던 상품은 트레이닝복 바지였는데 그날 그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상의는 아마 후드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차려입은 차림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으니 시모 눈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였나 봐요. 뭐 너도 꼴을 보아하니 알만하구나. 집 한 채 뜯어가더니 그걸로 사업이라도 하다가 말아먹었니? 폭삭 망했니? 아무리 그래도 젊은 애가 좀 꾸미고 다니지 운동복 차림이 뭐니? 망했냐며 물어보는 전시모의 미소가 얼마나 역겹고 더럽던지. 자신의 꼴이 그러하니 저도 망해야만 한다는 그 심보가 참 알만하더군요. 오던 복도 도망가게 하는 그 섬뜩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보며 전 대답할 가치를 잃었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자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는데 전 빠르게 손을 피해버렸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도 민망하지도 않은지 전시모는 갈 곳 잃은 자기 손을 거두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전혀 와닿지는 않더군요. 망하면 또 어떠니? 나이도 젊은데.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애랑 잘해보는 건 어떠니? 둘이 힘 합쳐서 장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예 다 말아먹은 건 아니지? 어디 학교 앞에 가게라도 얻어서 떡볶이집이라도 하면 너하고 우리 식구 밥은 먹고 살진 않겠니? 잘 생각해보렴. 그나저나 넌 여기 무슨 일이니? 이 아침부터. 전 다시 우리 애랑 잘해보는 건 어떠니 해서부터 전시모의 뻔뻔함에 잠시 정신줄이 나가버렸고 그저 멍하니 전시모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아챈 중개사분이 나서주시더라고요. 아유, 여기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느려? 그렇죠, 사장님? 아, 네? 네. 좀 그렇네요. 느리기도 느린데 로열층까지 올라가느라 더 그렇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나저나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집을 다 사신대요? 대출 하나 없이 사신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시다. 일전에 언뜻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공장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에다 효녀라니 이 집 엄마 사준다고 했었죠? 굳이 제 사정을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중개사분을 보니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장단을 좀 맞추기로 했어요. 네,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셔서 노후에 좋은 곳에서 사셨으면 해서요. 운 좋게 사업이 잘 돼서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집도 보러 다닐 수 있게 됐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남편 생활비 카드 쓰면서 1,800원짜리 커피 사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 인생이란 거 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1,800원 쓰는 것도 눈치를 줬다고요? 어휴, 뭐 그런 놈이 다 있어요? 이혼 잘하셨네. 그런 놈이랑은 더 살아봤자 뻔하다고요. 마누라한테 아낀 돈으로 나가서 엄한 여자 배나 불려주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고 페인되는 거 안 봐도 뻔한 결과라고요.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여튼 사장님 엄마 부럽네, 부러워. 우리 딸은 뭐 하나 몰라. 중개사분이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전시모 속을 확확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경쾌한 효과음을 내며 문이 열렸고 저와 중개사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할 때였어요. 얼굴을 붉히고 서 있던 시모는 이대로 저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옷을 꽉 붙잡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내 말 좀 들어보고 가라. 왜 이러세요? 이거 좀 놔요. 예, 나 좀 살려다오. 나 이렇게 더는 못 살겠어. 그러니 네가 날 좀 살려다오. 제가 왜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쳐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마.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사람이다 이거야. 대신 이혼할 때 뜯어갔던 그 아파트 값은 다시 내놓으렴. 너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이 정도 아파트 대출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면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니? 그러니까 그 돈은 다시 뱉어내란 말이야. 네가 그 돈만 다시 돌려주면 내가 2번 다시 네 눈앞에 띄지 않으마. 너도 나 이렇게 사는 꼴 봤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냐. 너 착한 애잖니.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그런 애잖니. 지금 나만큼 불쌍한 노인네가 또 어디 있겠어? 하나뿐인 남편은 쓰러져서 병원 신세 나지고 하나뿐인 아들은 술만 먹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나 불쌍하지 않니? 그러니 그 돈 다시 토해내란 말이야. 참 뻔뻔하시네요. 가족? 절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 기억엔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뇨. 그리고 지금 그쪽 모습 하나도 안 불쌍해요. 너무 잘 어울리셔서 깜짝 놀랐는걸요? 그러니 천직이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세요. 전 제 돈 드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돈이 왜 네 거야? 엄연히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아파트였는데. 네가 우리 아들한테 협박해서 뺏어간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놔. 내놓으라고. 내가 너 그 돈 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내가 그 돈 꼭 받아내고야 말 거라고. 아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나 봐.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있거라. 아가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돈 다 주는 게 싫으면 그 반만 줘도 된단다. 아니, 그 반에 반이라도 괜찮아. 심지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전시물을 보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전 전시모의 손을 획 뿌리치며 엘리베이터를 벗어났어요. 그리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말해주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단돈 1원도 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전시모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잔뜩 일그러진 그 표정 정말 볼만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안 전시모는 절규하기 시작했고 제가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올 때까지 여전히 제가 있는 층에서 절규를 멈추지 않고 있더군요. 그 덕분에 중개사분과 전 계단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내려오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즐겼던 악연이 끝이 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찾아오시거나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전 시모와의 만남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가 되어주었어요. 사연을 적다 보니 시간 참 빠르게도 흘러갔네요. 26살에 시작한 사연이 지금은 어느덧 40대가 되었으니까요. 요즘 전 여전히 일과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연애도 해본 적이 없네요. 뭐 연애 비슷한 건 했는데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에서 잠깐 사시다 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아파트보단 주택이 편하시다고 하셔서요. 당연히 중개는 센스 넘치시는 그 중개사분을 통해 했어요. 아무튼 전 지금 단독주택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올여름엔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데 저희 둘 다 해외는 처음이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벌써부터 짐을 챙기고 있어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짐을 3번이나 풀었다 쌌다 한 거 있죠? 그런 저를 보시던 엄마는 설레발 친다며 나무라셨지만 사실 저보다 엄마가 더 기대하고 계세요. 몰래 영어 공부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이혼을 하고 난 뒤 제 모든 순간순간이 다 꿈만 같네요. 2,000원도 안 되던 커피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여느 재벌 부럽지 않네요. 이혼 타이틀을 붙게 됐지만 지금이 1000배 만배는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인생 역전 이혼 스토리가 끝이 났네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 이혼을 한 재혼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 이혼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다 잊고 사는 기억이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열받는 일이라 사연 글이라도 써볼까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우선은 전 남편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제가 3살이 더 많았죠. 게다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저희는 사내 연애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줬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어딘가 모자랐냐고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기가 약한 느낌이 있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순둥순둥했거든요. 저는 장녀라 그런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차분해지고 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결혼의 걸림돌이라면 시댁이었죠.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손님 대접하고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댁에 남편의 누나가 위로 셋이 있다는 점과 집안의 아들이 귀하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니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걱정이 들었죠. 결혼 첫 해부터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들이밀어주면 누구라도 부담이 들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들을 원하는 시부모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매번 볼 때마다 손주 타령하는 시부모에 애를 빨리 낳으라는 시누이 셋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3년이 지나자 그 호의와 간섭은 구박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걱정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별 생각 없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기 위한 일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결혼 3년 차에 저는 불임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도 같이 했죠. 분명 둘 중에 누군가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 임신을 위해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한데 남편은 정작 협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꼭 일찍 와야 하는 날은 정해줬음에도 꼭 그날엔 늦게 일수였죠. 그런 남편에게 불만만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남편 사촌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이런 행사에 며느리가 안 오는 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됐는데 정말 오지 말 거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팍팍 나왔어요. 왜냐고요? 남의 경사에 와서는 자기 가족 흉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아유, 고모네는 왜 손주가 그렇게 안 들어서요? 3년이면 애 둘은 낳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겠지. 우리 애가 문제일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남은 건 며느리 아닌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귀인처럼 떠받들 것을 그거 하나를 못해서 하다못해 딸도 못 낳았어. 검사는 해봤어요?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검사했다는데 둘 다 이상 없었대. 안 되면 진짜 시험관을 해서라도 애를 받아야지. 남편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비싼 보약을 그렇게 퍼마시고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걸 보면 며느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그쪽 집안은 어떤데요? 형제가 있는가? 내가 다 봤지. 그 집은 아들이 많더라고. 며느리 밑으로 죄다 아들이었어. 게다가 그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다 형제 자매가 주렁주렁이더만. 왜 우리 며느리만 자식복이 없는 건지. 성녀를 들였나 봐. 재수도 없지. 그 흉이 제 이야기라면 더더욱 오기 싫지 않겠어요? 게다가 오로지 제 탓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시모는 콕 집어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지만요. 남편 놈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내 욕하기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뿐인 상황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렸죠. 바로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의 신정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친정 부모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설마 좋은 날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가 식사를 다 끝내고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애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1년 안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들을 이혼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에 다들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고 시부만 쳐다봤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진짜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이라니.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껏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우리가 며느리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부의 말에 저는 확 열이 뻗쳤어요. 시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죠. 새해 연초부터 이런 무식하고 더러운 말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아버님, 그 이야기는 제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했나요?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면 따라야 하는 게 아들 아니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도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그 대사는 저희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큰 건 저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일을 남편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몸에 이상이 없으니 자연 임신 시도해보자는 말에 의사가 지정해준 날짜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자기 바쁘고 애는 저 혼자 만드나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애는 못 만들어요. 저한테 비싼 보약 남발하지 마시고 제 남편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너 며느리 말이 다 사실이냐? 아버지, 사실은 저는 아직 애는 좀... 남편의 뜻밖의 말에 시부모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뭐라고? 그럼 며느리 말대로 네가 애를 안 만들려고 한 거라고? 애가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서도 애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가 완전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먼저 해야 했을 거 아니야?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그거야 아버지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 계획대로면 저희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애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야, 이놈아! 시부의 노성이 터져 나오고서야 남편 놈은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어버렸고요. 사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듯하군요. 아드님이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시고 저희까지 초대해서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을 시킨다고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위가 문제였는데 왜 저희를 초대한 자리에서 굳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도리어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싶네요. 1년 안에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딸을 되돌려 받을게요. 그럼 되겠어요? 결국 시부는 말 꺼내고 본전도 못 찾은 채 서둘러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시모도 황급히 물건 챙겨서 쫓아가더군요. 남편은 시부에게 혼날까 싶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런 말 하실 거 미리 알았어? 나도 몰랐어. 설마 그런 말을 하실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난 다 당신 생각해서 애를 늦게 가지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고. 뭐가 되긴? 마누라 속이고 시부모까지 속인 놈이 됐지.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속이라도 덜 상하지. 너 여태껏 내가 하자 있는 인간처럼 취급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나한테 불임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는 일부러 임신 안 되도록 노력한 거였잖아. 네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왜 상처를 받아?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난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 볶여. 나도 여태껏 계속 들들 볶였으니까. 당신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우라는 법은 없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아셨으니까 잘 됐네. 당신이 앞으로 좀만 노력하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문제로 시부모와 저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채 했고,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배신감이 너무 느껴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 모든 일이 친정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한 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게 된 부모님의 기분은 너무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딸아,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너 안 말린다. 이런 집안에 있다가는 네가 더 고생이야.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더라도 아빠는 내 딸이 힘든 거 보기 싫어. 그러니까 힘들면 나와.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아버지는 남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제대로 아버지에게 찍혀버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부모의 참견은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두 돌아갔죠. 시부모는 틈날 때마다 전화와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제게 왔어야 할 전화는 이제 모조리 남편의 몫이 되었죠. 그쯤 되니 남편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맡고 있으니 제가 힘든지 알 수밖에요. 당신이 괜히 그런 말 하는 바람에 나까지 이게 뭐냐고.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4년 동안 나한테 덤탱이 씌워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가져갈 때도 되지 않았어? 나만 괴로우라는 법은 어딨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잖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됐다 됐어. 당신 이럴수록 애 낳는 일에 협조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나중에 또 당신 탓이라고 시부모님께 이르면 되지. 당신이 그 잔소리 다 들을 생각이면 그렇게 해. 나도 애는 가지고 싶지만 내 애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찡찡대는 남편의 짜증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로 시부모는 나에게 임신에 대한 구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저한테만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아댔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했어요. 솔직히 남편 놈 믿을 거 없고 애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낳아봤자 남편 놈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시부모가 있으니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남자아이일 때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는지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건지 자연 임신은 시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 마치고 시댁으로 오라고요.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가는 남편인지라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웬 여성 구두가 보이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시모가 쓸만한 구두는 아니었어요. 일단 높은 하이힐에 굽이 얇았고 디자인도 젊은 사람용이었거든요. 손님이 왔나 싶은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웬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군요. 너 이리 와서 앉거라.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시부는 저를 보더니 말을 꺼내기를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시부와 시모만큼 제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고르고 있는 걸 보니 말이죠. 게다가 시모도 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대놓고 제 눈을 피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선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 이 사람 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 임신했고요. 저희 사이 허락 맡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 존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런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정신 나간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 여자 하는 말이 맞아? 진짜로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느라 여태껏 애 낳는데 협조 안 한 거야?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미친놈아, 말 좀 해보라고. 저 여자가 하는 헛소리가 다 맞는 말이냐고 묻잖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좀 줄여. 저 여자가 내 아이 임신한 거 맞아. 그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 데려온 것도 맞고. 네가 뭔데 여기에 상간녀를 데려와. 너 진짜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이 상간녀가 네 아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한테 상간녀를 인사를 시켜. 그만두래. 뱃속에 아이 충격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 듣자 하니 이 처자가 저번 결혼 때 아들을 둘이나 낳았더구나. 이미 둘을 낳았으니 셋은 쉽겠지. 그리고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면 이번 아이도 아들이 아니겠소?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달라. 저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대를 이을 아이를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며느라가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손주를 위해서 이혼하고 집 나가거라.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두 사람 사이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떼어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상간녀가 이혼녀라는 것이 더 어이없었어요.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을지 낳을 수 없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에 혹한 시부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혼녀요? 저를 내치고 이혼녀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오호, 그러면 네가 먼저 애를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들이 내게 협조를 했든 안 했든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내 품에 안겨줬으면 너를 내칠 일이 있었겠어? 네가 잘못한 걸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시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 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럴 거였으면 왜 결혼을 시켰냐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요? 구박하고 화내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손주가 그렇게 대단한 손주예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나한테 떠넘기니까 나도 당신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줘.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죠. 짜증내고 화풀이를 하는 게 오로지 제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 제 탓만 하는 놈을 남편이라 믿으며 5년을 살았던 제가 정말로 바보 같고 미련곰탱이 같았죠. 이혼을 왜 네가 결정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잘해줘? 그래, 그렇겠지. 지금은 그 여자도 결혼 초에 나처럼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뱃속에 애가 여자아이면?
혹시라도 잘못돼서 태어나지도 못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줄까? 단순하잖아. 사람 안 변해. 그 말은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원하던 아들 얻지 못하면 화내실 거 뻔하고 짜증날 거 뻔한데 내가 당하던 것 그대로 당하면 그 여자는 화 안 낼 것 같아? 친정 부모님 다 모셔서 1년 안에 아들 안 낳아주면 이혼시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겠지. 안 그래? 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혼하고 싶어졌네. 그래, 이혼하자. 대신 당신 책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쉽게 이혼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편 놈은 꿈쩍도 안 했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고 나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간녀에게도 화를 꾹 참으며 웃으면서 말해줬죠. 제 말 잘 들었죠? 뱃속에 애가 딸이면 들들 볶일 생각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성녀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해질 거고 사람들 앞에서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마지막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혼 이야기 듣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당했던 일 생각하면 이런 집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 발로 들어오셨으니 잘 버티세요. 하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가 죽던 살던 상관없는 분들이니 뱃속에 애가 아들이면 걱정할 것도 없겠네요. 상간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보여준 그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졌죠.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제야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생각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쪼잔하게 구는 바람에 소송으로 넘어갔죠. 자기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상간녀에게 등기를 직접 전해주려고 그 여자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상간녀는 없고 웬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정지영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 정지영 씨한테 상간녀 소송한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 계신가요? 아, 그 여자 집 나갔어요. 꼴랑 1년 살아놓고 집 주소 여기로 해놓는 바람에 제가 요새 많이 귀찮아요. 주소는 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1년요? 왜 1년만 살아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 아이들 아닌가요? 저는 남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분명히 시부가 말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건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애들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고 제 전처가 낳은 아이예요. 남자가 무척 화가 난 듯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간녀는 직접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걸까 싶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자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됐죠. 상간녀가 주장했던 아들 둘은 상간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낭비가 심해서 남자가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 남자에게 돈 없는 남자 자기 쪽에서 사양이라며 비웃고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혼자 알고 있긴 아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상간녀의 전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다 말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니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보에 민감한 시부모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이혼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지울 번호들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이혼 번복하려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제가 재밌는 소식을 들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너한테 들을 말 없다. 세아가 챙기느라 바빠. 그 세아가 말인데요. 알고 계시죠?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기 보내려고 그 여자가 말한 주소로 갔는데 그 여자 전 남편이 아들 둘이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세아가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 여자라네요. 그 아들 둘은 그 남자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들이래요. 이상하죠? 거짓말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새아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착각 마시고요. 저는 이혼 번복할 생각 없어요. 당신네 집안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뭘 다시 붙잡겠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말이 시모의 무엇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대답이 없더군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걸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가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제가 한 일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라도 한다면 그 집안은 뒤집어질 거예요. 제 속이 뒤집어진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작은 복수를 하고 저는 이혼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혼이 되고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알고 있는 순서였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둘이 즐겁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곧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와 시모의 이야기 말이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하면서 꽤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빠르게 연락이 와선 제 궁금증을 없애주었어요. 그 집안 완전 난리가 아니잖아. 자기 시모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데리고 산부인과 갔거든? 상간녀가 안 가도 된다고 애 잘 크고 있다고 했는데도 너네 시모가 얼마나 끈덕지게 요구했는지. 결국은 네 전 남편까지 합세해서 상간녀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대. 안 가려고 그렇게 용썼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 왜? 딸이라도 가졌대? 요즘 세상에 딸 가진 것도 축하할 일이잖아. 딸이라도 가졌으면 다행이지. 아예 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임신도 안 했으면서 임신이라고 속였대. 간도 크지. 어떻게 손 귀한 집에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임신을 꾸며?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임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임신도 안 하고서 애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부남을 꼬실 수 있는지. 하긴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째서 순순히 산부인과를 따라갔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 임신 자체가 아니었다고? 그럼 산부인과를 왜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애가 없는데 거길 왜 가? 그 여자도 바보네. 그게 아니라 완전 억지로 끌고 갔나 봐. 식사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로 냅다 데려간 거지. 결국 도망도 못 치고 거짓 임신 들킨 거지 뭐. 게다가 그뿐이면 말도 안 해. 왜? 또 뭐가 있어? 너네 시엄마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데 하면서 애가 빨리 들어설 수 있는지 물어봤다더라고. 그런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기어코 검사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난수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듣고 너네 시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더라. 그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다더라고.
그 소식이면 진짜 쓰러질 만도 할 것 같았어요.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를 내치고 새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한다면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는 제가 신경 써줄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게 바로 혹 하나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거지. 너네 시부모도 진짜 징글징글해. 애가 안 생긴다고 며느리를 갈아치는 시댁이 어딨니? 게다가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더니 결국은 사기 당한 거 봐. 그리고 너 상간녀한테 따로 복수는 안 해도 되겠더라. 아주 너네 시모랑 시부가 여자를 잡는 덴다. 허구한 날 불러대서 일 시키고 짜증내고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매번 묻는다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네 전남편한테 짜증내서 네 전남편도 우리 남편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겼지. 전남편 놈이 재혼하자마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던지. 솔직히 둘이 좋게 헤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나쁘게 헤어진 축에 속하다 보니 전남편의 나쁜 소식이 제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에 안 봐도 선했죠. 그 상간녀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겠어요. 시모와 시부가 상간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상간녀는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요. 저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는데 전 남편의 협조가 없어서 못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구조적으로 임신이 불가한 판정을 받은 터라 시부모도 애가 탈 것이 뻔했어요. 또 저한테 했던 것처럼 구박할 게 분명했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남자 재산 다 빼먹고 날랐다는데 이번에도 그 재산 빼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려줄 의리 같은 건 없으니 잠자코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구석은 여전히 콩가루에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혼을 하고 마음이 무척 허하고 부글거렸는데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 집구석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아팠던 만큼 그 사람들도 아프기를 바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뒤로는 가끔 그 집안 사정에 대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재혼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고요. 재혼 상대는 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라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임신이 5년 동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생기지 않겠지 하는 체념의 마음이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에게는 결혼에 아이가 중요한 요소라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원한다면 시험관은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의 남편은 도리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지금 남편의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결혼하게 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를 했어요. 바로 산부인과였죠. 시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간녀도 같이 있더군요. 참 반갑더라고요. 임신이란 지옥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둘의 얼굴을 봐서 그랬을까요? 상간녀는 무척 달라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꾸미기는커녕 피부도 칙칙하고 눈빛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죠. 제가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놀라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다시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궁금해서 여유롭게 따라 나갔죠. 그때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뒤따라오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가? 접수했어? 당신이 들어가서 접수 좀 해줘. 나 잠깐 이야기만 하고 들어갈게. 애기들 울면 분유 좀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듣던 전 시모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너도 대단하구나. 어디서 애 딸린 남자 만나서는 엄마 행세야? 거기 총각은 알아요? 이 여자가 애도 못 낳는 성녀라는 거. 알고도 결혼을 할 마음이 들던가? 아무리 애 키워줄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여자한테 애를 맡기면 어쩌나? 발끈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 애들 우리 와이프 아이들이에요. 와이프 배 아파 낳은 제 아이들이요. 그리고 누구신데 남의 가정사에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간섭하십니까? 여보, 그만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전 남편 어머니. 그러면 더더욱 당신이랑 만나면 안 되지.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스트레스라도 받아봐. 태교에 너무 안 좋을 텐데. 병원 바꿀래? 아니면 시간대를 좀 바꿀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시모는 저와 남편의 대화에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하긴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나 보더군요. 남편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시모를 노려보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저한테 온갖 말을 다 쏘아붙이더군요. 네가 정말로 저 아이들 엄마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는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더니 다른 남자한테 홀라당 시집 가더니 애를 그렇게 낳아줘? 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간 애를 안 낳아준 거니?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어머니 아들이 애 낳는데 협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여태껏 불임인지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있는 거겠죠. 그래도 며느리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거 보니 임신이라도 했나 봐요? 소문으로는 임신 못한다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축하해요. 제 축하에 전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런데 뭐라 쏘아붙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대충 감이 왔죠. 아직 임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요. 그 얼굴 보니 아니셨나 보네요. 뭐 그래도 간절하면 생길 거예요. 저도 생겼으니까요. 너, 네가 그런 식으로 이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제 소음 붙은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내 손으로 안아봤을 텐데. 네가 초를 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잖아. 제 탓이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꽝이라서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였는데도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서 열받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괜히 화풀이는 하지 마시죠.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를 물고 늘어지지 마시라고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쵸? 하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어머님 아드님도 문제는 있죠. 어디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엮여서 조강지처 버리고 새 여자 갈아탔는데 조강지처보다 더 곤란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집안 사정은 괜찮아요? 그때 그 여자 전 남편이 그랬거든요. 1년 만에 자기 전 재산 털어먹은 여자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오래가네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는 듯 하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임신이 힘들다던 며느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임신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주는데 정말 웃겼어요. 이번에는 시모가 두 사람 강제로 이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은 막지도 않았다고 해요. 부부관계도 벌써 끝이 난 모양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었으면 시모가 혼자 저런다고 정말로 헤어지지는 않았겠죠. 전 남편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애를 가지지 못하는 상간녀 때문에 시부모는 상간녀를 괴롭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은 시부모도 그대로고 그저 자기한테만 잘해주길 원하는 남편놈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며느리 와이프가 바뀌어도 그 집 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시모는 제가 망쳤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본인들이 다 망친 거죠.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일로 전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을 빛과 같은 속도로 파토내고 다시 혼자가 돼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는 그런 전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서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그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 집에서는 대가 끊기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제 욕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만 그 집안 대 끊기는 건 그 집 유별난 시부모 때문이죠. 저야 이렇게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걸요.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여우 같은 년이 다른 남자 꼬셔서 애 봤다면서 말이죠. 여우던 뭐던 애 낳아줄 며느리 내쫓은 건 생각도 않고 오로지 며느리 탓만 하는 거 보니 그 집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마주치고 나서 저의 과거가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됐어요. 그때의 기억들은 생각할수록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이라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벗어났고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만 잘하려고 하다간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